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 불쌍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불쌍하게도 남편의 상을 치른 후 그만 돌림병에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병에 옮을까 두려워하는 터라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 과부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그 집 머슴인 갑식이만이 과부 옆에 남아 보살펴주고 있었지요. 마음씨 착한 갑식이는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린 마님의 신세가 불쌍해 매일같이 산속 암자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마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마님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갑식이가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꽃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처 갑식이를 발견 못한 꽃사슴은 갑식이가 부처님께 바친 감자며 고구마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고얀 사슴을 봤나? 부처님께 올린 귀한 곡식을 마음대로 먹다니. 내 당장 저것을 요절을 내버려야겠다. 헌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비로운 부처님 앞에서 살생을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요. 해서 갑식이는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아니지, 어쩌면 이게 다 부처님의 인도하심일지도 몰라. 아무렴, 부처님 앞에서 살생이라니 그러면 안 되지. 꽃사슴아, 잘 먹고 가거라. 해서 갑식이는 꽃사슴을 향해 살갑게 합장을 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곡물을 다 먹어버린 꽃사슴이 떠날 생각은 안 하고 갑식이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슴이 왜 이래? 나보고 따라오라는 것이냐? 해서 갑식이는 불공을 들이다 말고 꽃사슴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지요. 신통하게도 꽃사슴은 갑식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뜀박질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꽃사슴은 갑식이를 데리고 깊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쫓다 보니 어느새 깊은 숲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사슴은 갑식이를 데려다 웬 하얀 바위 밑으로 데려갔지요. 바위가 참 이상도 하구나. 이 깊은 산속 바위가 어찌 이끼 한 점 묻지 않고 새하얀 것이냐? 갑식이가 바위를 어루만지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꽃사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속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갑식이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에잉, 괜스레 기운만 뺐구나. 가만히 있자,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슬슬 갑식이는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지요.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도통 길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찾아도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올 뿐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길을 찾으려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랍니까? 갑식이가 앉아있던 바위 그늘에 무언가 새빨간 열매가 동그랗게 돋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식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니 이것이 다 뭐냐? 이거 산삼 아니요. 이 귀한 걸 여기서 보게 되다니. 갑식이는 손으로 조심스레 산삼을 파헤쳤지요. 다 캐고 보니 뿌리 길이만 2자가 넘는 좋기 수백 년은 묵은 놈이었습니다. 바로 천종산삼이라는 물건이었지요. 10만이들이 평생을 찾아 헤맨다는 그 전설의 산삼을 갑식이는 우연히 발견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우리 마님께 드리면 정말로 좋아하시겠지? 마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구먼. 순박한 갑식이는 천종산삼을 꿀꺽하기는커녕 마님에게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해서 저고리를 벗어 천종산삼을 잘 싸서는 한달음에 마님께 달려갔지요. 마님, 이리 좀 나와보셔요. 아니, 사내가 되어서 어찌 그리 호들갑이냐? 아이고, 제가 호들갑 떨지 않게 생겼습니까? 자, 이걸 좀 보십시오. 갑식이가 턱하고 내민 저고리에는 커다란 산삼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보십시오, 마님. 좋기 수백 년은 천종산삼입니다요. 자, 어서 받으십시오. 아니, 이 귀한 걸 어찌 날 주느냐? 에이 참 마님도. 그야 마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니깐 그렇지요. 자, 어서 드십시오. 마님께서 이 산삼을 드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건강해지실 겁니다요.
갑시기의 말에 마님은 가슴이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면 황금 수백 냥을 받을 천종산삼을 아무 욕심 없이 가져온 갑시기가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이었지요. 고관대작들도 만나보기 힘든 이 귀한 물건을 자기에게 선뜻 내민 갑시기의 마음이 가슴속에 사무쳐 왔답니다. 그래도 마님은 기쁜 마음을 꾹 참고 갑시기에게 산삼을 도로 건네주었지요. 아니다, 갑시가. 이건 네가 발견한 것이니 네가 갖도록 하여라. 아닙니다요, 마님. 저처럼 하찮은 것이 이리 귀한 산삼을 먹었다간 천벌 받습니다요, 마님. 제 가져온 제 정성을 봐서라도 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좋은 물건은 차마 받을 수가 없구나. 병에 걸린 이후로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가 있다고 이걸 받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마님께서 잘해주신 게 없다뇨. 저는 마님이 세상에서 제일 상냥하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요. 갑시기의 말에 어느새 마님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천종산삼을 팔면 큰 부자가 될 터인데 그런 기회를 마다하고 자신에게 주니 갑시기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 천종산삼을 드시면 마님의 병도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요. 고맙다, 갑시가. 내 마음 절대 잊지 않으마. 그리하여 마님은 천종산삼을 다려내 보약을 만들었답니다. 꼬박 하루를 끓여 보약을 담으니 그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향기로웠답니다. 마님은 다소곳이 보약을 들어올려 꼴깍꼴깍 마셨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보약을 마시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마님의 병이 다 나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꼬박 3년을 괴롭히던 몹쓸 병이 겨우 한나절 만에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지요. 벌건 눈은 맑아지고 푸석푸석했던 피부도 뽀얀 것이 아기 피부같이 변했지요. 마님 병이 다 나으셨군요. 이야,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꼭 선녀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요. 지켜보던 갑시기조차 깜짝 놀랐답니다. 병이 다 나은 마님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답니다. 사실 마님은 마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동안 병마에 시달리느라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허나 이제 병이 사라지자 다시금 그 미모가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고맙다, 갑시가. 이게 다 네 덕이다. 자, 너도 이걸 좀 먹어보거라. 사실 마님은 차마 이 귀한 산삼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었지요. 매일같이 밤낮으로 일을 해서 마님의 약값과 식량을 벌어오는 갑시기의 노고를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마님은 천종산삼을 통째로 달인 보약을 절반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갑시기에게 주었답니다. 갑시가 아무 말도 말고 쭉 들이키거라.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이 귀한 걸. 마님께서 혼자 다 드시지 않고? 갑시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마님의 성화에 모시겨 보약을 쭉 들이켰지요. 그렇게 보약 한 사발을 비운 갑시기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울끈불끈 기운이 넘치고 아랫도리에도 힘이 빡 들어가는 탓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이놈이 왜 이리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 아이고, 잠 좀 자잤구나. 불기둥을 타이르지 못한 갑시기는 하는 수 없이 바깥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우물가로 갔지요. 아랫도리를 척 내놓은 채 찬물을 쫙쫙 끼얹었습니다만 하이고 그래도 이놈이 성을 내는 것이었죠. 한편 마님도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종산삼을 먹고 난 후부터 온몸이 화끈화끈 열기가 도는 터라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벅지를 베베 꼬우며 욕망을 참던 마님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오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아 글쎄 갑시기가 우물가에서 바지를 내린 채 철벅철벅 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마님은 산삼보다도 커다란 갑시기의 물건과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얼굴이 벌개진 마님은 후다닥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은 홍시마냥 빨개진 마님은 도무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종산삼의 약효가 돌면서 온몸에 열기가 오른 마님은 갑시기의 그 절국공의를 보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눈을 감아도 이불을 덮어도 마님은 갑시기의 울룩불룩한 근육과 우람한 물건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서방을 잃고 오랫동안 독수공방을 해온 마님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한편 갑식이도 우물가에 나온 마님과 딱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 뭡니까? 그것도 아래를 온통 드러낸 채로 그랬으니 이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흥분되는 일이었지요. 해서 마님과 갑식이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온몸이 뜨거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말았지요. 그 다음 날에도 둘은 서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답니다. 다음 날 도저히 마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갑식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했답니다. 마님과 마주치기 전에 얼른 일하러 나갈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나가려는 순간 마님과 딱 마주치고 말았지 뭡니까? 마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요? 사내 자식이 왜 이리 말을 더듬느냐? 그래, 덕분에 아주 잘 잤다.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없다. 병이 나은 뒤로 몸이 펄펄 날아갈 것만 같구나. 그거 참 다행입니다요. 뭔가 좀 부끄러웠던 갑식이는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런데 마님 눈에는 그런 갑식이 모습이 요상하게 늠름하고 또 사내다워 보였지요. 그럼 쉰내는 요 앞 감자밭에 가보겠습니다요. 오늘 캐낼 감자가 아주 많습니다요. 그래, 그럼 오늘은 일이 끝나면 곧장 집에 돌아오거라. 너무 늦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갑식이를 감자밭으로 보낸 마님은 오래간만에 읍내에 갔지요. 가서 술과 안주감을 잔뜩 사온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자 갑식이가 돌아왔지요. 마님, 저 왔습니다요. 그래,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런데 안으로 들어온 갑식이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니 글쎄 술상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이며 안주며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죠. 아니, 이게 웬 술상입니까요? 네가 요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낮에 장에 가서 준비 좀 해봤느니라. 자, 어서 한 잔 들거라. 아이고, 마님, 제가 마님께서 내려주신 술상을 다 받아보고요. 이거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갑식이었지요. 해서 갑식이는 안주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술도 벌컥벌컥 들이켰답니다. 그렇게 신나게 먹고 마시니 어느새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눈앞에 마님이 평소보다 더욱 예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병이 다 낫고 나니 미모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요. 정말이냐? 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예뻐 보이느냐? 정말이고 말고요. 마님은 꼭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우십니다요. 어제 먹은 천종산삼의 약효가 오늘도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불기둥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저골이 앞섭을 툭하고 밀치면서 솟아올랐지요. 그러자 마님도 어젯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이 살아있을 적보다도 거대한 갑시기의 절국공이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 같았지요. 마님과 갑시기의 시선이 뜨겁게 얽혔지요. 마침내 더 참지 못한 갑시기는 벌떡 일어나 마님 위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타들어가는 호롱불 아래에서 마님은 처음으로 진짜 사내를 알았답니다. 갑시기의 불기둥 앞에서는 생전 서방의 것은 젓가락과도 같았습니다. 어찌나 힘차고 또 굵직한지 들어올 때마다 절로 비명이 솟아났지요. 빠질 때는 또 얼마나 시원했던지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답니다. 마님은 갑시기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마냥 좋기만 했지요. 두 팔과 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갑시기를 꽉 붙드는 것이었죠. 열기로 방안이 후끈 달아올랐지만 마님은 오히려 시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갑시기가 고맙고 또 좋기만 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맛보여줬으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지요. 그야말로 산산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갑시기는 기겁하고 말았지요. 옆에 마님이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갑시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야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갑시기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마님에게 그런 짓을 했다가 행여 다른 이들에게 들키면 무슨 꼴을 당할지. 아이고, 마님과 머슴 사이에는 엄연한 신분 차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님과 보낸 밤은 너무나도 황홀했답니다. 갑시기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해서 갑시기는 걱정 반 기쁨 반의 얼떨떨한 마음으로 산비탈 밭으로 향했답니다. 어이, 갑시기 총각, 일 나가나? 예, 아주머니. 요 앞 산비탈 밭에 김매러 가려고 합니다요. 아이고, 거긴 밭이 아니라 돌만 굴러 댕기는 곳인데? 아무리 갈아도 감자 한 톨 못 심는 곳이여. 에이, 노력은 해봐야 알죠. 열심히 갈면 또 누가 알겠습니까요? 갑시기는 기분 좋게 대답하고는 밭으로 갔답니다. 부지런히 돌을 골라내는데 아니 이게 신기하기도 하지요. 아무리 호미를 놀려도 조금도 지치지를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새 갑시기는 그 너른 돌밭의 돌을 모조리 끄집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야, 기운이 펄펄 나는구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어. 갑시기는 아주 신들린 듯이 밭일을 해치웠답니다. 그러다 신이 나서는 옆집 최씨 과부의 밭까지 김매기를 해주었지요. 최씨 과부는 갑시기의 친절에 너무나도 기뻐했지요. 아이고, 그 너른 밭을 벌써 다 해치웠는가? 아직도 해가 중천인데? 대단하이. 아주 천하장사로구먼. 이 정도 가지고 뭐려? 거 준비 운동도 안 되던데요. 뭐? 에이, 이렇게 일을 다 해주고 솔랑 가버리면 어떡하는가? 자네가 밭일하는 동안 파전이랑 도토리묵을 좀 쑤었으니 점심이라도 좀 먹고 가게. 헤헤, 뭘 이런 걸 다. 그럼 고맙게 들겠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갑시기는 옆집 일감까지 모조리 끝내버렸지요. 담례로 최씨 과부가 마시는 안주에 막걸리까지 가져오자 갑시기의 입이 함지방만큼 벌어졌답니다. 파전 한 판을 통째로 말아 우적우적 먹어치운 갑시기는 최씨 과부가 주는 막걸리까지 넙죽넙죽 받아 마셨지요. 그렇게 먹고 마시니 대번에 갑시기는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씨 과부도 서방을 잃은 지 한참이라 강건한 갑시기를 보고 있노라니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시기 자네가 이리도 힘이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고 보니 이 팔뚝, 강철 같은 게 아주 튼실하구먼. 하하하, 제가 마침 좋은 보약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운이 아주 펄펄 납니다. 이야, 대단하이. 자네 혹시 날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 정도야 쉽죠. 갑시기는 우통을 촥 던져 놓더니 한 손으로 최씨 과부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야말로 천하장사의 힘이었습니다. 최씨 과부는 언제 또 이런 남자를 만나보냐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최씨 과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자꾸만 아랫도리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내를 도저히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최씨 과부는 꾀를 내었지요. 근데 8인만 세서 뭐하나? 자고로 사내란 말이지. 하체가 강해야 진짜 사내인 법이네.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여주기라도 해야 합니까? 그게 좋겠구먼. 술에 취한 갑시기는 머리가 빙빙 돌았지요. 그래서 생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최씨 과부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말았지요. 갑시기는 더 참지 못하고 바지 저고리를 척하고 내렸습니다. 그러자 금강석 같은 돌기둥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침을 꼴깍꼴깍 삼키던 최씨 과부는 또다시 농짓거리를 했습니다. 에이, 연장만 그럴싸하면 뭐하나. 밭을 제대로 갈 줄 알아야 진짜지. 최씨 과부의 말에 갑시기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한 모습 그대로 최씨 과부에게 덤벼들었지요. 최씨 과부는 좋아라 갑시기를 맞이했답니다. 갑시기가 돌같은 힘으로 밀어붙이자 최씨 과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힘도 힘인데 아니 글쎄 갑시기는 쉰다는 것 자체가 없는 사내였습니다. 최씨 과부가 아무리 애원해도 갑시기는 멈추지 않았지요. 어찌나 힘이 좋고 오래가는지 쿵떡쿵떡 떡방아를 찢는 소리가 과부네 집 바깥까지도 들려왔답니다. 일이 끝날 무렵에는 점심때였던 바깥이 어느새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그렇게 최씨 과부는 갑시기의 품에서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지요. 갑시기, 자네는 정말 사내 중에 사내일세. 정말 감탄했구먼. 이제 아시겠습니까요?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일을 마친 갑식이는 잠시 최 씨 과부에게 800개를 해주었습니다만 이내 벌떡 일어나고 말았지요. 갑자기 마님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님은 병석에서 일어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행여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갑식이는 집으로 아이고 마님, 갑시기가 좀 늦었습니다요.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갑식이는 집 문을 열자마자 마님을 찾았지만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온데간데 없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갑식이가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마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다냐? 도대체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람?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자 갑식이는 집 바깥까지 뒤져보았지요. 허나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것이라곤 집안 곳곳에 떨어진 깃털뿐이었습니다. 바로 솔개의 깃털이었지요. 웬 깃털만 떨어져 있고 정작 마님은 어디로 가신 거지? 아이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구먼. 답답해진 갑식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님을 외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지요. 그런데 날이 밝아도 마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식이는 마님 생각에 금방이라도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슬슬 갑식이는 행여 마님이 나쁜 것들에게 몹쓸 일은 당하지 않을지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것이었죠. 내가 멍청한 놈이지. 왜 그때 자리를 비웠을까? 일찍 돌아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맞아라. 스스로에게 화가 난 갑식이는 그 소뚜껑만한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박았답니다. 갑식이가 자기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 소리가 마치 천둥치는 것 같았지요.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최 씨 과부가 나타났지요. 도대체 누가 아침부터 떡매질을 하는 것이람? 아보소, 그만 멈추시오. 그러다 사람 잡겠소. 누가 그렇게 자기 머리통을 때리나 싶어서 봤더니 아니 글쎄 갑식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네는 갑식이 아닌가? 어제 그 좋은 밤을 보내놓고서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겐가? 말리지 마시오. 나는 즐거움에 눈이 멀어 마님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놈입니다요. 해서 내가 직접 나를 때려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절 말리지 마시고 절로 가버리시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자기를 때려서 잡겠다는 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그러지 말고 대체 왜 이러는지 연유나 좀 앞세. 간신히 갑식이를 말린 최 씨 과부는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지요. 벌컥벌컥 들이킨 갑식이는 집에 돌아갔더니 마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마님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구먼요. 그저 집안에 솔개 깃털만 떨어져 있었습니다요. 솔개 깃털이 떨어져 있었다고라? 그렇다면 혹시 그 솔개 패거리 짓이 아닌가? 솔개 패거리라니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것들입니까? 아, 글쎄, 남편이 없는 집만 골라 부녀자들을 보쌈하는 아주 못된 패거리들이 있다네. 이 솔개 패거리는 부녀자를 보쌈할 때 아무런 흔적도 없이 데려가는 통에 마치 하늘로 사냥감을 잡아채는 솔개 같은 패거리라고 불리고 있었지요. 부녀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저 솔개 깃털만 몇 개 떨어져 있다나요? 이들은 조선 팔도를 돌며 부녀자를 납치해서 저 먼 중국 땅의 노비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강원도 땅에도 나타난 것이 분명하구먼. 갑식이 자네, 내 말 듣게? 안타깝지만 마님은 포기해야겠구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영영 마님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신출귀몰인 솔개 패거리를 자네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고을 사또도 못 잡는 자들이란 말일세. 자네도 다치기 싫으면 그만 포기하게. 악어 그만하시라니까요. 됐고, 솔개 패거리가 있을 만한 곳이나 한번 말해보십시오. 최 씨 과부가 아무리 말려도 갑식이는 도저히 마님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사모하는 마님을 보쌈한 솔개 패거리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갑식이는 막걸리를 마시다 말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네 이놈들, 솔개인지 병아리인지 이것들 다리몽둥이를 죄다 분질러야겠구먼. 문제는 쓸만한 연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시퍼런 낯을 든 갑시기는 이내 실망한 얼굴로 저만치 내팽개쳤답니다. 다음엔 식칼과 도끼도 들어보았지만 죄다 가벼워서 믿음이 가지 않았지요. 짜증이 치민 갑시기는 집안 기둥을 쥐고 온몸에 힘을 주었지요. 그러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랍니까? 그 무거운 기둥이 그대로 뽑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좀 휘두를 맛이 나겠구나. 갑시기는 기둥뿌리가 무슨 수수깡이라도 되는 양 가볍게 휘둘러 보았지요. 힘이 조금도 안 들고 마치 갈대 줄기를 쥔 것 같았습니다. 천종산삼을 먹은 갑시기는 그야말로 조선팔도 제1의 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깨 위로 기둥을 척 걸친 갑시기는 최씨 과부가 일러준 대로 강원도 깊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마님을 내놓거라. 갑시기는 솔개 패거리의 산채 앞에 딱 버티고 선체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러자 새떼가 내려앉듯 솔개 패거리가 우수수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무시무시한 갈퀴를 들어 갑시기를 딱 가리켰지요. 내 놈은 뭔데 우리 산채에서 마님을 찾느냐? 니들이 우리 마님을 보쌈해 갔다는 걸 진작에 알았다. 잔말 말고 마님을 풀어줘라. 기껏 잡은 여인을 풀어달라고? 얘들아, 저놈을 잡아다 짐승밥으로 만들어버려라. 솔개 두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졸개들이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화가 날 대로 난 갑시기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물러서지를 않았지요. 어디 할 테면 해보아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마님은 자꾸 죽을란다. 솔개 패거리들이 날쌔게 덤벼들었습니다. 이들은 관아의 포졸들도 무서워하는 무술의 고수들이었죠. 어찌나 겁이 없고 신출귀몰한지 내로라 하는 양반가도 여러 군데를 털어먹은 놈들이었습니다. 헌데 이걸 어쩝니까? 오늘 마주친 갑시기는 그야말로 천하장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솔개 패거리들이라도 기둥뿌리를 휘둘러대는 사내를 만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니, 저런, 뭔 힘이 저리도 강한가?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갑시기가 기둥을 휘둘러대자 솔개 패거리가 하늘을 날았지요. 허나 이번에는 갑시기가 날려보낸 것이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사람이 두셋 날아다니니 그새 그 많던 솔개놈들이 다 정리가 되고 말았지요. 부하들이 모조리 쓰러지자 두목 솔개가 나섰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아니 솔개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두목 솔개는 바람처럼 빨랐지요. 어찌나 날쌘지 갑시기의 공격을 모조리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시기는 더욱 열심히 기둥뿌리를 휘둘렀지만 솔개 두목은 바람 속 깃털이 날아다니듯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지요. 그러다 갑시기가 지쳤다 싶었는지 날카로운 발차기로 갑시기를 쳐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붕 날아간 갑시기는 그만 바위에 머리를 박고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부하들이 몰려와 갑시기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밧줄로 묶었다간 풀고 또 덤빌 것 같았기에 아예 두꺼운 쇠사슬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렇게 갑시기는 광 속에 던져졌답니다. 저놈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몽둥이 찜질을 부지런히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두목님. 솔개 두목은 부하들과 함께 노략질을 하러 가버렸지요. 그렇게 갑시기는 물 한 방울 못 얻어먹고 광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갑시기는 의식이 돌아왔지요. 아니 그런데 이 얼마나 냉혹한 일이랍니까? 솔개 부하들은 깨어난 갑시기에게 몰려와 마구 발로 차고 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갑시기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지요. 한편 다른 창고에 갇힌 마님은 갑시기의 싸움소리와 비명소리를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지요. 허나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여있는 터라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마님은 목숨 걸고 자기를 찾아온 갑시기에게 대꾸 한마디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지요. 그러다 보니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답니다. 한편 몰매를 너무 맞아 초주검이 된 갑시기는 혀까지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두목님, 이게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요. 그러냐? 독한 놈이 꽤 오래 버텼구나. 그대로 끌고 나가 산속에 버려두거라. 산짐승들 밥이나 되도록 말이다. 그리하여 갑시기는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한편 마님은 창고에서 그 말을 다 듣고 말았지요. 갑식이가 죽었다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불쌍한 갑식이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야지. 그러려면 여기서 나가야 해.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마음먹은 마님은 솔개 패거리의 부하 하나를 불렀지요. 내가 소피가 급해서 그런데 잠시만 데리고 나가줄 수 있겠소? 혹시라도 도망칠까 의심스러우면 따라오면 될 것 아니오? 부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잠시 숲속으로 데리고 갔지요. 마님은 천천히 풀숲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잠깐만 고개를 돌리시오. 내 금방 끝낼 터이니? 부하놈이 고개를 돌린 순간 마님은 주먹만한 돌멩이를 쥐고 그대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부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지요. 그 틈에 마님은 잽싸게 숲속으로 달려갔답니다. 마님은 달리고 또 달려서 갑식이를 찾았지요. 뒤에서 추적자들이 따라붙고 있었지만 마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갑식이의 유골만 수습하면 그 뒤로는 잡혀도 아무런 상관도 없었으니까요. 갑시가, 내가 간다. 못난 내가 하다못해 내 유골이라도 수습해줄게. 다행히 갑식이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갑식이를 본 마님은 또다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이고, 갑시가, 얼굴이 이게 뭐냐? 매를 얼마나 맞았길래 얼굴이 이렇게 되었느냐? 마님은 쓰러진 갑식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이제 다시는 못 볼 얼굴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손을 대니 갑식이가 얕게 숨을 몰아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숨소리였지만 마님은 똑똑히 듣고 말았지요. 갑식이는 기절했을 뿐 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님은 기쁜 마음에 갑식이를 흔들어 깨웠지요. 허나 너무 많이 두드려 맞은 갑식이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던 마님은 치맛자락에 손을 쑥 집어넣어 하얀 무명천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갑시가, 네가 가져온 천종산삼이다. 그때 가져온 산삼이 너무 커서 뿌리 한 토막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단다. 이제 이걸 너한테 먹이련다. 어차피 네가 가져온 보물이니 다시 너한테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야. 마님은 천종산삼을 입으로 꼭꼭 씹어 갑식이 입에 넣어주었지요. 너무나도 향기로운 산삼이 입에 들어가자 갑식이는 자기도 모르게 삼켜버렸답니다. 그리고 한 시즌도 안 되어 갑식이는 눈을 번쩍 떴지요. 마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생시란다. 정령 생시니까 안심해도 된다 갑시가. 둘은 팔을 벌려 얼싸안았지요. 그리고는 반가움에 못 이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요. 마님, 오냐, 나도 이제 갑식이 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둘이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데 마침내 추격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에는 갑식이를 쓰러뜨린 솔개 두목도 있었지요. 이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아주 보내버려야겠다. 염라대와 함께 안부나 전하거라. 이번에도 솔개 두목이 날쌔게 덤벼들었지만 갑식이는 더 빨랐습니다. 갑식이는 방금 전 마님으로부터 천종산삼을 또 받아먹었으니까요. 번개처럼 날아오는 솔개 두목을 갑식이는 한 손으로 딱 붙잡아 그대로 패대기를 쳤지요. 그 한 방에 솔개 두목은 그만 꽥 소리를 내며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목이 쓰러지자 부하 솔개들은 사방팔방으로 달아났지요. 그렇게 솔개 패거리는 완전히 와해되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식이와 마님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갑식이가 솔개 두목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강원도 관찰사 어른까지 맨발로 뛰어나와 갑식이를 맞이했지요. 그동안 골치를 썩게 만든 솔개 패거리를 무찔렀으니 그 공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하여 갑식이는 관찰사 나리가 내려준 큰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마님, 갑시기가 왔습니다요. 오냐, 이번에는 딴 곳으로 안 세고 바로 왔느냐? 이번에는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요. 그러니 마님, 이제 다시는 어디로든 가지 마세요. 그건 갑식이 너 하기에 달렸느니라. 명색이 천종산삼을 먹었으니 이제 힘 좀 써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산삼보다 귀한 것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요.
그렇게 날밤이 새도록 마님의 안방에서는 쿵떡쿵떡 떡방아 소리가 이어졌답니다. 옛말에 양토실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노리다 둘 다 놓친다는 뜻이지요. 갑시기는 한눈을 팔다 마님이 잡혀가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백방으로 노력해 마님을 되찾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성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가르침을 경계해 늘 올곧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권영감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답니다. 부부에게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으니 그건 나이가 환갑이 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해서 권영감은 매일같이 산속 암자를 찾아 불공을 드렸답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디 이놈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제발 딱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암자의 주지스님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권영감을 보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불공을 드리러 오셨구려. 그리 정성이 갸륵하니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외다. 감사합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영감이 밭을 갈다 지쳐 깜박 잠들었는데 웬 백로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빙빙 맴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기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새가 탁하고 그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생생해서 권영감은 부인에게 꿈얘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이고, 참으로 상서로운 꿈이구려. 이건 필시 부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임자 생각도 그렇소. 내 생각에도 그 꿈은 태몽이 분명하외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도 몇 달이 지났건만 아이가 생길 기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권영감도 마침내 풀이 죽고 말았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팔자의 아이는 없는 것 같구려. 휴,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정말 미안합니다, 영감. 네, 영감에게 고개를 들 낯이 없습니다, 정말. 부인이 어찌 미안해하시오? 이게 다 내가 부독한 탓이지. 그러니 이제 아이는 있고 우리끼리라도 오순도순 삽시다. 며칠 후 권영감이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나무에 도끼질을 딱 한 번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나무가 흔들리더니만 웬 수박만한 새알이 꼭대기에서부터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영감은 깜짝 놀랐지요. 새알이 참으로 크기도 하구나. 가져가서 부인이랑 같이 나누어 먹어야겠다. 새알을 짊어지고 돌아온 권영감은 부인에게도 보여주며 자랑을 했답니다. 부인 이렇게 큰 새알을 본 적 있소? 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소. 어머, 무슨 새알이 저리도 큽니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정말. 자, 이럴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새알을 지글지글 붙여서 몸보신을 합시다. 권영감이 새알을 깨려고 탁 쳤는데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랍니까? 알껍질이 반으로 갈라지자 그 안에 웬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에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지만 그래도 부부는 무척 기뻤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안에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부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나 보. 두 부부는 기뻐하며 아이를 정성껏 보살폈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베푼 은혜라는 뜻에서 선예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권영감 부부는 선예를 사랑으로 키웠고 선예도 그런 권영감 부부의 마음에 답해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답니다. 그렇게 선예가 태어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산골 마을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선 당나무가 그만 벼락을 맞았지 뭡니까? 마을을 수호하는 당나무가 벼락불로 불타버리자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분노한 거라며 수군댔지요. 산신령께서 화가 나셨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마을 주변이 다 산인데 우리가 산신령님 심기를 거스르고 어찌 살 수 있겠어? 그러게나 말이오.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인데
이걸 어쩌면 좋겠는지 모르겠구먼. 그러고 보니 이게 다 선혜가 태어나면서 생긴 일 아닌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으니 이게 재수 없는 일이지 뭔가? 그래, 맞아. 선혜는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것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대며 선악나무가 불탄 것을 선예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권영감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환갑이 되어 어렵사리 본 자식인데 저주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였죠. 해서 권영감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선예를 소중하게 길렀답니다. 선예는 권영감 댁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그렇게 자라난 선예는 몰라보게 이뻐졌답니다. 선예의 미색은 심지어 이웃 마을에도 소문이 퍼져 그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었더랬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선예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정도로 똑똑했지요. 해서 10살이 넘을 무렵에는 마을 훈장이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권영감은 늙음하게 본 딸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매일 벙글벙글 웃으며 살 정도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선예의 나이가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산골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쳐오고 말았지요. 깊은 태백산에서 내려온 커다란 호랑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을 습격하는 것이었죠. 어젯밤에도 또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던 것 같아. 자네들 어제 호랑이 울음소리 들었나? 난 울음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말았다네. 아니, 글쎄, 집채만한 호랑이였다니까? 그게 벼랑간 나타나더니 이웃집 송아지를 콱 물어가는 게 아니겠나? 이거 호랑이가 무서워서 밤에는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겠어. 호랑이는 애꾸에 덩치가 산만했는데요. 밤만 되면 돼지며 소며 가축을 물어가더니만 급기야 마을 사람들까지 덮쳐 잡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다 못한 사냥꾼들이 나서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잡혀 먹히고 옷까지만 남기고 말았지요. 그 뒤로 호랑이가 더욱 날뛰는 통에 마을 사람들이 여러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재앙이로구먼. 이게 다 우리 마을에 소신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오. 선의 탓이 확실해. 그것이 태어나고 나서 도대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호환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모든 것을 선의 탓으로 돌리면서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권영감한테 가서 당장 선혜를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해야겠어. 쫓아내다 뿐인가? 아예 그것을 산신령께 바쳐서 노여움을 풀어야지 않겠소? 이럴 게 아니구먼. 말만 하지 말고 어서 권영감한테 가세. 성남 마을 사람들은 권영감 댁에 때로 몰려와서 선예를 내놓으라 아우성을 쳤답니다. 권영감 부부는 죽어도 딸을 내놓지 않겠다며 문을 부여잡고 버티고 섰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어붙이니 권영감은 문짝제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대돌에 머리를 박은 권영감은 그대로 쓰러져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선예를 붙잡아서 불타버린 당나무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새끼줄을 가져다 선예를 나무 밑둥에 꽁꽁 묶었습니다. 산신령이 노에 당나무가 타버렸으니 호랑이에게 재물을 바쳐 달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제 산신령이 보낸 호랑이가 선혜를 제물 삼아 데려갈 것이구먼. 어휴, 이걸로 호환이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지. 이보게들, 우린 그만 몸을 피하세나. 여기 있다간 선혜랑 같이 호랑이에게 화를 입을 수 있으니.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몸을 피하고 당나무에는 꽁꽁 묶인 선예만이 남았지요. 홀로 남은 선예는 무서움과 서러움의 눈물을 죽죽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진 행태가 너무나도 야속했고 뒤로 떠밀려 넘어진 아버님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훌쩍훌쩍 울다 지친 선예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예는 누군가 흔드는 손길에 정신을 차렸답니다. 괜찮으시오. 눈 좀 떠보시오. 아니, 여기가 어딘가요? 눈을 뜬 선예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 당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왼 방에 있는 것이었지요. 군부를 떼는지 따끈한 방은 무척이나 아늑했지요.
거기다 눈앞에는 웬 사내들까지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이곳은 태백산 기슭의 주막이요. 마을을 지나다 나무에 낭자가 묶여 있길래 여기로 데려왔다오. 맨 앞에 사내는 선예에게 꿀물을 건넸답니다. 목이 타들어가던 선예는 꿀물을 정신없이 들이켰지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헌데 어쩌다 그만 나무에 묶이셨소. 연유나 좀 합시다. 선예가 대답을 하려는데 말보다 앞서 눈물이 흘러나와 목이 막혔지요. 목이 메인 선예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사내는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예는 이처럼 선하고 예의 바른 사내의 태도에 경계심을 거두고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내는 자기가 서울에서 온 양씨라고 밝혔지요. 그러면서 무리를 이끌고 강원도 관찰사를 보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춘천에 계신 관찰사 어른을 만나 뵈러 가는 길이라오. 보아하니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다면 동행하지 않겠소. 양씨의 태도는 예의가 바르고 품위가 넘쳤습니다. 이에 안심한 선예는 동행해도 좋을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산길을 걸어 춘천 땅에 도착했답니다. 춘천 관아에 다다르자 아니 글쎄 아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관찰사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전의 깍듯한 태도의 선예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양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전들이 이렇게 굽실대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선예는 아전들에게 말을 걸었지요. 아저님들,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대접이 융숭한 겁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따라오셨소. 저분이야말로 상감마마에 둘밖에 없는 형님 되시는 분이오. 저분이 바로 양녕대군이시오. 대군이시라고요? 왕족이셨습니까? 선예는 너무나도 놀랐지요. 양씨는 가명이고 진짜 정체는 양녕대군이었으니까요. 헌데 대군이라면 높은 왕족인데 어찌 평민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연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높으신 분께서 어찌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까? 우린들 알겠소. 어쨌든 낭자도 부디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하시오. 여차하면 저분 말씀 하나로 목이 달아나는 수가 있어. 대군이 안으로 들어가니 관찰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양씨를 상석에 앉혔지요. 그리고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선예는 양녕대군이 관찰사와 함께 있는 사이에 관아를 둘러보았습니다. 관아에는 아전이다 포졸이다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한켠에 어쩐지 불길해 보이는 사내들이 여럿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복도 입지 않고 아무렇게나 바닥에 퍼질러 앉은 사내들은 무척이나 불량했고 꺼림직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선예는 양녕대군이 들어간 방으로 뛰어가 엎드렸지요. 대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무슨 무례입니까? 처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시오. 이곳은 위험합니다. 밖에 심상치 않은 사내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양녕대군이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참말이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로 갑시다. 앞장서시오. 선예는 위험하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양녕대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선예는 양녕을 그 꺼림직한 사내들이 있는 곳을 안내했지요. 양녕대군은 불량한 사내들의 무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섰답니다. 내 놈들이 바로 그 심상치 않는 자들이렸다. 양녕과 사내들은 한참을 눈싸움을 했답니다. 선예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팽팽한 공기가 흐르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지요. 자칫 양녕대군이 해를 입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에 선예는 금방이라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양녕과 사내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부둥켜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가워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를 만나는 것 같았지요. 선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눈만 동그랗게 떴답니다. 낭자를 놀라게 했구려. 이 자들은 내 직속 사냥꾼들이라오. 나와 함께 수많은 야수를 사냥해왔지. 놀랐습니다.
전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만 알고. 괜찮소. 이번에 애고 호랑이가 태백산에 나왔다 하여 이들을 불러들였다오. 이들은 마을을 괴롭히던 바로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다시 호랑이를 사냥하러 간다는 것을 알면 주상께서 매우 걱정하실 것이오. 그러니 선의 낭자 부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주시겠소. 형님인 대군이 위험한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는 것은 비밀 중의 비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상 전하가 알면 크게 걱정할 노릇이었으니까요. 자칫하면 호랑이 사냥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요. 해서 양녕대군은 선예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 것을 단단히 약속받았답니다. 하지만 선예는 양녕조차 생각 못했을 정도로 강단이 넘쳤습니다. 양녕의 호랑이 사냥에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양녕은 너무 위험하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선예는 계속해서 부탁했답니다. 결국 선예의 고집에 못 이긴 양녕은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선예는 양녕의 뒤를 따라 그 무서운 애꾸 호랑이를 잡으러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혹시 모르니 처자도 스스로 지킬 물건이 필요할 것이오. 그러니 이걸 받으시오. 이게 뭡니까? 은장도라오. 내 누이가 시집가기 전에 쓰던 것이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데다 이런 귀한 보물까지 주시다니. 괜찮소. 부디 그 은장도를 쓸 일이 없으면 좋겠구려. 선예는 양녕이 내민 은장도를 소중히 품에 넣었답니다. 거의 보름 만에 돌아간 마을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예가 사라진 다음에도 애꾸 호랑이는 계속해서 마을을 습격했거든요. 소며돼지며 가축이 있던 축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살던 초가집도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아무도 없는 마을에는 드문드문 호랑이의 발톱 자국만 남아 스산함을 더하고 있었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우리는 관찰사께서 보낸 호랑이 사냥꾼들이다. 이제 안심해도 좋다. 숨어 있다면 나오고 도움이 필요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거라. 차마 양녕대군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사냥꾼들은 관찰사의 이름을 대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불과 한 줌밖에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선예의 양어머니도 있었지요. 선예는 못 본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양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이고 선예야. 난 네가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 줄 알았지 뭐냐. 아닙니다. 여기 계신 사냥꾼 나리들이 절 구해주셨지요. 다행이다. 참말로 다행이다. 이는 분명 부처님께서 도우신 것이야. 허나 양아버지 권영감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선예가 양아버지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양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죽죽 흘렸지요. 아니 글쎄 양아버지 권영감은 선예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병이나 죽고 말았다지 뭡니까. 아끼던 딸아이를 빼앗긴 탓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보름도 안 되어 불귀의 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말에 선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지요. 아니, 멀쩡한 처녀를 저주받은 걸로 몰다니. 거기다 그걸로 모자라 호랑이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그러고도 목숨이 아까워 이렇게 숨어 있었느냐. 양녕대군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선예 앞에 엎드려 빌었답니다. 선혜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우리가 목숨이 아까워 그랬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래, 선혜야. 우리라고 그러고 싶었겠니? 그저 횡익이 두려워 그랬던 것이니 네가 우리를 이해해서 사냥꾼 나리들께 말 좀 잘내다오. 선예는 마을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에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같은 마을 사람이라며 의지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냥 놔뒀다간 양녕대군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서 양녕대군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지요. 당신을 제물로 바치려던 자들을 용서해달라 이것이오. 네, 그러합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탓이니 대군께서 잘 가르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소.
처자의 말대로 하겠소이다. 양녕대군은 새삼 선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골 처자가 어쩜 이리도 사리분별이 공정하고 마음이 넓은지요. 이런 마음가짐은 한양 도성의 교수들조차 따라가기 힘들어 보였지요. 거기다 외모도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고운 이목구비는 양녕대군의 가슴을 세차게 두근거리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나운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핍박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용감한 사냥꾼들을 이끌고 그 못된 호랑이를 퇴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소. 내 반드시 그놈을 잡을 것이니 처자는 안심해도 좋소. 해서 양녕대군은 애꼬 호랑이를 함정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가운데 불탄 당나무의 돼지를 묶어 미끼로 삼고는 그 주변을 빙 둘러 사냥꾼들을 매복시킨 것이지요. 만약 애꼬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려 했다가는 그대로 벌집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함정을 파서 물샐 틈 없이 퇴로를 막았지요. 이건 다 양녕대군이 병법에 발각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무렵에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었지요. 호랑이 잡을 준비를 마친 양녕대군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선혜를 찾아갔습니다.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늘상 하는 일이라 별로 어려울 것도 없지. 이미 물샐 틈 없이 끝마쳤다오.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선의 처자, 당신이 더 대단하오. 그러면서 양녕대군은 선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사내의 굳센 손을 접한 선예는 순간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르르했답니다. 어쩜 그리 단단하고 믿음직한지 영원히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지요. 선예의 손을 잡은 양녕대군도 심장이 두근거려 감당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쿵쾅쿵쾅 방망이 치는 심장 소리는 어느새 선예에게도 전해질 정도였답니다. 선예는 양녕의 눈동자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부모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선예에게 양녕이 베푼 친절은 마음에 사무칠 정도였답니다. 그날 당나무에 묶여 호랑이밥이 되길 기다리는 신세였는데 양녕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손을 맞잡은 둘은 별이 총총이 뜬 밤하늘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였답니다. 선예의 뜨거운 입김이 양녕의 목덜미에 닿았지요. 양녕의 굳센 팔은 선예를 뜨겁게 안았고요. 둘의 불타는 몸부림은 달림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을 정도였지요. 혹시라도 이를 그르치는 날에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터였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둘은 엿가락처럼 엉겨붙었습니다. 둘은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이 남김없이 쏟아부었지요. 그렇게 달과 별이 바라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사랑이 활짝 피어났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나고 보름달이 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애꼬 호랑이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는 달빛을 받으며 마을로 걸어 들어왔지요. 호랑이가 그대로 미끼인 돼지를 덮치는 순간 사냥꾼들의 활이 일제히 시위를 떠났습니다. 호랑이는 눈 깜박할 사이에 고슴도치꼴이 되었지요. 사냥꾼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원도를 공포에 떨게 한 호랑이를 쓰러뜨렸으니 기뻐할 수밖에요.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나와서 함께 소리치고 기뻐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호랑이를 살펴본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녕대군이 뛰어가서 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잡힌 호랑이의 두 눈이 다 멀쩡한 것이었지요. 애꼬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커다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마치 천둥치듯 엄청나게 우렁차고 무시무시했지요. 사람들은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저 소리야말로 애꼬 호랑이가 내는 소리가 틀림없었으니까요. 교활한 애꼬 호랑이는 마을에 수하를 먼저 보내서 함정인지 아닌지 살펴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다. 애꼬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방에서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애꾸 호랑이를 뒤따라온 수하들이었지요. 이어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얀 털의 애꾸는 저놈이야말로 그 유명한 시기노 애꾸 호랑이였습니다. 겁먹지 마라. 활을 쏴서 놈들을 쓰러뜨려라. 양녕대군의 호령의 사냥꾼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호랑이들이 포효를 터뜨리며 덤벼들자 사냥꾼들은 활과 칼로 맞서 싸웠지요. 순식간에 마을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호랑이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용맹한 양녕은 2마리나 되는 호랑이와 싸우고 있었지요. 호랑이가 발톱을 휘두르고 덤벼서 물려고 했지만 양녕은 날쌔게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솜씨가 정광석화처럼 날랬지요. 마침내 양녕의 칼이 번쩍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그 서슬에 놀라 멀찍이 달아나 버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더니 애꾸 호랑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양녕을 잡기 위해 저 멀리서 날아와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 공격에 천하의 양녕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 커다란 호랑이 몸뚱이에 깔리고 말았지요. 양녕은 애꾸 호랑이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인간이 어찌 맹수의 힘을 당해내겠습니까? 애꾸 호랑이가 그 커다란 아가리를 벌려서 금방이라도 양녕을 물어뜯을 기세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양녕을 물려던 애꾸 호랑이가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양녕을 구하기 위해 뛰어온 선예가 은장도로 호랑이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었지요. 면도날보다도 예리한 은장도는 손잡이만 남기고 깊숙이 털가죽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해서 천하의 애꾸 호랑이도 아픔에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지요. 고맙소, 선의 처자. 그 틈을 놓칠 양녕이 아니었습니다. 양녕대군은 날이 시퍼런 보검으로 단숨에 애꾸 호랑이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소뚜껑만한 호랑이의 머리통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애꾸 호랑이의 커다란 몸뚱아리는 머리를 잃은 채 비틀거리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요. 두목이 죽은 것을 눈치챈 것일까요? 애꾸 호랑이가 쓰러지자 나머지 호랑이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이 쏜 화살의 대부분이 달아나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지요. 아마 살아남은 호랑이들도 다시는 민가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들은 쓰러뜨린 호랑이들의 가죽을 벗겼답니다. 거대한 애꾸 호랑이의 가죽까지 합쳐서 호랑이 가죽은 수십 개가 넘었지요. 양녕대군은 제일 큰 애꾸 호랑이의 가죽은 상간마마께 올려보내고 절반은 고생한 사냥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마을 사람들 몫으로 남겨서 다시 마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그러면서 다시는 헛된 미신을 믿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 호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했지요. 모든 일이 끝나자 양녕대군은 또다시 유랑길에 나섰습니다. 왕의 형으로서 답답한 궁중생활 대신 백성을 돕는 모험을 계속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양녕 옆에는 아름답고 영특한 선예가 있었답니다. 대군, 이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번에는 한양으로 갑시다. 한양 땅에서 낭자는 이 양녕과 혼례를 치를 것이요. 대군, 농이라면 지나치십니다. 저처럼 미천한 여인이 어찌 대군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농담이 아니라오. 아마 지금이라면 상감께서도 허락해 주실 것이요. 양녕대군의 호언장담처럼 상감마마는 둘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형님인 양녕대군의 목숨을 구한 선예에게 그 공을 높이 사서 정경부인의 자리를 허락한 것이지요. 그렇게 둘은 경사스럽게 혼이 나였지요. 그날 이후로 양녕대군과 대군부인 선예는 평생을 믿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한 가끔은 한양을 빠져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맹수를 퇴치하거나 도적대를 물리치곤 하였지요. 해서 양녕대군의 모험담에는 아름다운 선예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늘이 정한 배필이라는 뜻인데 이것이야말로 의협심 넘치는 양령과 용감하고 현명한 선예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높은 벼슬을 지낸 고대감이 살았습니다. 고대감은 벼슬 자리에 있을 때는 근면성실했지요. 헌데 관직을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심심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부인과의 잠자리도 영 시원찮다 보니 도무지 사는 즐거움이 없었답니다.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구나. 명색이 이조판서까지 지낸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 가야 한단 말인가. 벼슬살이를 하며 큰 재물을 모은 고대감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너른 전답이 전부 무료하기만 하였지요. 그렇게 심심함을 견디다 못한 고판서는 하루는 동네에서 유명한 기생집을 찾았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 최고의 기생인 추월이가 있다고 해서 왔다. 추월이와 달을 보고 싶으니 어서 데려오도록 하라. 부르기가 무섭게 추월이가 나타났습니다. 고대감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추월이는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답니다. 대감, 절 찾으셨습니까요? 아니, 네가 날 어찌 아느냐? 이조판서를 지낸 대감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대감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와주신 걸 영광으로 알고 모시겠습니다. 하하하, 그렇구나. 내가 그리도 좋으냐? 물론이다마다요. 이렇게 오늘 밤 판서 대감을 모시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하하, 나를 그리 알아주니 기분이 너무나 좋구나. 고대감은 사근사근 아양을 떠는 추월이가 너무도 좋아졌지요. 그래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툭 하고 던졌답니다. 100냥이다. 오늘은 밤새도록 놀아보자꾸나. 자, 어디 있는 대로 모두 내오거라. 아니, 이런 거금을? 역시 배포가 사내다우십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리하여 고대감은 천하절색인 추월이와 밤이 새도록 놀아제꼈답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고대감은 추월이를 눕히고 단숨에 올라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래에 낙지라도 들어있는지 그야말로 꽉꽉 쥐어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감은 그 짜릿함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움직임은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추월이가 말타기를 달릴 때마다 고대감은 온몸이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둘의 속궁합이 얼마나 좋은지 그날 밤 고대감은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추월아, 내가 조정에서 이조판서까지 해봤건만 정말 인생을 헛산 것 같구나.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 내 오늘 처음 알았구나. 대감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랑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고민할 것이 있겠습니까요? 이렇게 절 자주 보러 오시면 되지요. 아니다.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내와 희덕거리는 꼴을 도저히 못 볼 것 같다. 그러니 기생집에서 나와 이제부터 날 모시도록 하여라. 대감을 모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어허,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는데 누가 맞겠느냐? 정 걱정이 된다면 널 첩으로 드릴 것이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저를 첩으로 삼아주시렵니까? 어허,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 대장부가 한다면 하는 것이다. 고대감은 꽉꽉 쥐어짜주는 추월이를 다시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안 그래도 요새 사는 재미가 없어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을 추월이가 풀어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해서 추월이는 하루아침에 고대감 댁 첩실이 되었답니다. 추월이를 첩실로 맞이한 고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추월이를 방으로 들였답니다. 그리고는 함께 달과 별을 보며 짜릿한 밤을 보내곤 하였지요. 드디어 사는 맛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고대감을 지켜보며 속을 끓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하루아침에 독수 공방하는 신세가 된 안방마님이었지요. 젊은 기생을 첩일합시고 들여서는 밤마다 쿵떡쿵떡 떡방아를 찧어대니 이 어찌 망측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양반의 채통을 찾아볼 수 없는 추태가 아닐 수 없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추월이 그 여우 같은 계집은 고대감의 총애만 믿고 어찌나 아나무인인지 안방마님의 자존심을 와락 구겨놓았지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한 마님은 그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지요. 서방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밤만 되면 첩실에게 가버리니 이 어찌 마시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해서 마님은 추월이의 방에서 들리는 끈적한 신음소리에 분노하며 영거푸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하루는 마님이 그날도 들려오는 추잡한 소리에 화를 내며 진탕술을 들이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추월이의 방에서는 물고 빨고 비비고 차마 다 들어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지요. 밤이면 밤마다 내 신세가 이게 도대체 뭔지. 어휴, 청산과부 신세가 따로 없구나. 외로운 마님은 술친구 노릇이라도 시킬 겸 머슴 두호를 불렀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자 어서 앉거라. 오늘도 술이 땡기니 네가 내 상대를 좀 해줘야겠다. 헤헤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가 얼마든지 상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두호는 좋아라 달려들었지요. 그렇게 마님과 머슴은 부어라 마셔라 진탕 마셨답니다.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른 마님은 측간에 가려다 그만 휘청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두호가 날쌔게 마님을 부축해 주었답니다. 마님은 그제야 두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두호야, 네 팔뚝이 정령 강철 같구나. 이 얼마나 사내다운 팔이로고. 팔뿐이겠습니까? 제 몸도 단단하지요. 얼근하게 취한 두호는 옷자락을 탁 풀고 탄탄한 복근을 보여주었지요. 마님은 돌처럼 단단한 두호를 보며 꿀꺽 침을 삼켰답니다. 이것이 진짜 사내의 근육이로구나. 참으로 듬직하기도 하지. 감사합니다, 마님. 시킬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네 덕에 사는 것 같다. 황송합니다요, 마님. 홧김에 술을 잔뜩 마신 마님은 두호의 근육을 보자 이성이 탁 끊어지고 말았지요. 손을 뻗어 두호의 아래를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두호는 기겁을 했지요. 아니, 마님. 갑자기 그러시면 제가 너무 놀랍니다요.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거라. 그나저나 이것이 왜 시무룩한 게냐? 마님 손에 든 두호의 물건은 시무룩하니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요. 아니, 글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렇지요. 마님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너무 무섭고 사나워서 제가 길을 못 펴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다. 그럴만하지. 누가 날 보고 길을 펴겠느냐? 미안했다. 가보거라. 마님의 크게 실망한 모습에 두호는 깜짝 놀랐지요.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답던 마님이 이리도 풀이 죽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았을까요? 두호의 마음속에서 마님의 모습은 항상 자신감 있고 우아한 분이었으니까요. 해서 두호는 마님이 무척 걱정이 되었답니다. 허이구, 이상도 하다. 마님이 어찌 저리 약해지셨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항상 마님을 지켜드려야겠다. 그 뒤로 두호는 항상 마님의 곁을 맴돌며 혹시라도 마님이 실수하지는 않는지 지켜보았답니다. 한편 마님은 요새 밤마다 술을 퍼마시고는 술주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넋두리나 좀 읊던 마님은 요새는 아예 지나가던 계집종의 따귀를 때리거나 머슴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한 번은 마님이 고대감과 추월이가 있는 방까지 쳐들어갔지 뭡니까. 그리고는 떡방아 사이로 기어들어가서 생난일을 피워댔지요. 마님의 난리에 기함한 고대감은 아예 새로 집을 하나 사들여서는 추월이와 함께 살림을 차려나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님은 술이 떡이 되어 계집종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두호가 또 나서서 마님의 손을 붙잡았지요. 아이고 마님.
오늘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요. 그만 잠자리에 드시지요. 이거 놓아라. 내 팔자가 이리도 드세니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너도 그만 나보다 젊고 예쁜 여인네를 찾아가도록 하거라. 아니, 마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저는 우리 마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요.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고 말고요. 마님은 저 달님처럼 아름답습니다요. 두호의 말에도 마님은 진정할 줄을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날 보면서도 네 것이 시무룩한 게냐? 천부당 만부당합니다요. 자 보십시오. 그러더니 두호가 갑자기 아래를 홀랑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호의 것은 아주 웅장하고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두호의 단단함에 입만 떡 벌렸답니다. 마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셨으니 이제 어떻습니까요? 이래도 제 마음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은 이미 두호의 말이 귓가에 왱왱댈 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답니다. 술이 알딸딸했던 마님은 두호의 것을 보고는 온몸이 달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두 손을 뻗어서 두호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 말았답니다. 마님이 사근사근해지자 두호는 오히려 더 용감해졌습니다. 단숨에 마님을 눕힌 두호는 거칠고 단단하게 마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답니다. 마님은 두호와 가까워진 후 불만이 눈 녹듯 사그러들었지요. 그 이후로 마님은 매일같이 두호를 불러서는 온몸을 불사르도록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호도 평소 좋아하던 마님이 기운을 차리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힘을 쓰며 마님을 달래드렸지요. 덕분에 마님은 점점 더 표정도 좋아지고 하인들을 괴롭히는 일도 없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호가 평소처럼 열심히 마님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집안이 떠나갈 듯 몸을 흔들며 즐거움을 누렸지요. 정말이지 그 단단한 것에 마님은 홀릴 지경이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도통 집에 들리지 않던 고대감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었죠. 바깥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리자 마님도 두호도 말 그대로 딱 얼어붙고 말았지요. 둘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느새 안방 바깥에서 고대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호는 옷도 다 못 챙겨 입고 후다닥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간 고대감이 문을 드르륵 열었지요. 아니, 대감. 어쩐 일로 안방에 다 오셨어요? 어쩐 일은 어쩐 일이겠소. 요새 내가 부인한테 너무 소홀히 대한 것 같아 이렇게 위로하러 왔다오. 젊은 첩이랑 노시느라 제 생각이 들긴 하셨습니까? 어허, 내 미안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소. 부인도 그만 화 푸시오. 그러더니 오래간만에 부부의 정을 나누자며 휙휙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기겁했지만 일단 찔리는 것이 있으니 잠자코 있었지요. 그렇게 고대감은 병풍 뒤에 두호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마님과 일을 치렀답니다. 신나게 회포를 푼 고대감은 또 추월이를 보러 돌아가 버렸지요. 그제야 마님과 두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두호야. 대감이 가셨으니 이제 나와도 된다. 나와도 됩니까? 대감님께서 정말 가셨습니까? 그렇다마다. 너도 이제 나와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도록 하거라. 아이고, 10년 감수했습니다요. 그렇게 두호가 병풍 뒤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또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 줄 알았던 고대감이 다시 들어온 것이지요. 머슴과 마님은 또다시 놀라 자빠졌답니다. 부인, 내가 깜박 잊고 고쟁이를 두고 갔소. 이젠 고쟁이를 좀 가져가야겠소이다. 칠칠치 못하게 뭘 그런 걸 흘리십니까? 어서 가져가시지요. 화들짝 놀란 마님이 얼른 두호를 숨겼습니다. 다행히 대감은 두호를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두리번 바닥을 뒤지던 고대감이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호!
근데 좀 뭐가 이상하구려. 네, 또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아까 내가 고쟁이를 떨어뜨렸는데 이건 내 고쟁이가 아닌데. 이건 아주 시큼한 게 땅 머슴 놈들이 쓸 물건인 것 같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급하게 입던 두호가 그만 고대감이 떨어뜨린 고쟁이를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닥에 두호의 고쟁이가 고스란히 떨어져 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군. 혹시 부인, 이 방에 나 말고 누가 다녀갔소? 마님은 사색이 되었지요. 이러다간 꼼짝없이 병풍 뒤에 두호가 들킬 것만 같았으니까요. 해서 마님은 잽싸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다녀가긴 누가 다녀가요? 그건 제가 걸레로 쓰려고 가져다 둔 물건인데 왜 걸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고쟁이인데. 고쟁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건 계집종들한테 남는 헝겊을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둔 걸레입니다. 종들이 제대로 빨아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려. 난 또 뭐라고? 하마터면 걸레를 고쟁이 대신 입고 갈 뻔했네 그려. 그러길래 조심하시지요, 대감. 허헛, 그나저나 내 고쟁이가 도대체 어딜 갔나? 추월이한테 흘리고 온 거 아닙니까? 거참 주책맞게 옷가지를 흘리면서 어딜 그렇게 다니십니까? 고대감은 마님의 타박에 어깨를 으쓱하면서 돌아갔지요.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고대감이 가버린 것을 확인한 마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마님은 병풍을 두들기며 두호를 불러내었지요. 갔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갔으니 나오거라. 아이고, 마님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못 나오겠습니다요. 그냥 저 이 병풍 뒤에서 먹고 자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요? 멋이 어째? 이게 다 네가 고쟁이를 잘못 입어서 난 사단이란 말이다. 두호가 앓는 소리를 내자 화가 난 마님은 두호의 고쟁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갑자기 아래가 당겨지자 그것이 끊어질 듯 아파온 두호는 꽥 비명을 질렀지요. 그리고는 마님에게 질질 끌려 나왔답니다. 아이고, 이거 마님 때문에 제 아래가 불이 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두호는 마님 방에서 쫓겨났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마님은 외롭거나 쓸쓸할 때면 두호를 찾곤 했지요. 두호도 마님이 부르면 조아라 달려와서 고쟁이 속에 그것으로 마님을 위로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둘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하면서 혹시라도 고대감의 화를 부르지 않도록 노력했답니다. 한편 고대감도 집을 지키는 마님에게 미안해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마님을 찾았지요. 그렇게 마님과 고대감은 부부의 회포를 나누곤 했답니다. 추월이 덕분에 건강해진 고대감은 마님도 퍽이나 즐겁게 해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럴 때면 항상 두호는 병풍 뒤에 숨어 둘을 지켜보았답니다. 혹여 들킬까 말까 조마조마한 그 재미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묘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랫동안 길고 행복하게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옛말에 이르길 복지심령이라 하여 행복이 오면 머리가 지혜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불행했던 마님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니 그 지혜와 꾀가 비상해진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우리도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고난을 이길 현명함을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